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바뀌는 채용 환경과 산업 구조 속에서 취업 준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채는 줄어들고 수시 채용과 직무 중심 채용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스펙보다 실무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막연한 기대나 불안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의 일자리 흐름을 짚어보고 미래 커리어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도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과정에서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현실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귀업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경제 6단체, 정부 6개 부처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상생채용박람회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14개 그룹 포함 700여사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상담관과 집중 면접관, 취업 선배 1:1 커피챗 등 실전형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며 사전 취업 특강, 청년 취업 및 미트업데이도 3월 25일과 4월 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채용관은 사람인을 통해 이미 개설되었으며 7월 말까지 채용 정보와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인력 구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지며 고용 시장도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불황에 건설사 신규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건설사는 신입 공채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영화나 광고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화면만으로 침이 꼴깍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음식, 사실은 실제로 먹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오늘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단순히 음식을 예쁘게 놓는 사람이 아니라 화면 속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도록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내는 전문가입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웃긴 상황도 많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기 때문에 촬영 스태프들이 얼른 모형으로 바꾸고 케이크 크림이 엉뚱한 부분으로 흐르거나 촬영용 시럽이 컵 밖으로 뛰어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음식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실제 음식 대신에 마시멜로, 설탕, 셀로판지, 시럽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커피가 화면에서 맛있어 보이도록 연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컵 속에 있는 액체는 실제 커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럽과 물감을 활용을 해서 화면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도록 색감을 만들어냈고요. 진짜 먹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디테일에도 화면 몰입도를 좌우하는데요. 조명, 각도, 소품 하나하나가 화면 몰입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색감, 디자인 감각, 창의력, 카메라 이해력까지 모두 필요한데요. 한 장면에서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느냐가 전체 영상의 완성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광고는 물론 잡지, 유튜브, OTT 콘텐츠까지
최근에 먹방이나 푸드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를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직업의 입지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직업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음식과 주변의 소품 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조명 색감 감각은 기본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필수입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간단하게 연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작은 사과 하나를 깎는다고 하더라도 조명이나 구도 하나를 바꿔도 화면 속에서는 훨씬 더 맛있게 보이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눈에는 보이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는 감각으로 음식을 예술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순간을 만들어내고 카메라 속 장면을 완성하는 보이지 않는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보이는 맛 덕분에 우리는 화면 속 음식을 침 흘리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 해서 알아본 직업, 푸드 스타일리스트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작은 디테일로 화면 속 먹음직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예술로 만드는 사람,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취업 준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확신이 서지 않아 막막하신 적 있으시죠? 무작정 공고를 살펴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사용 설명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진단도구, 성인용 직업적성 검사를 통해 나만의 직무 경쟁력을 만드는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나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구직자가 나는 수리에 약해, 나는 언어 능력이 좋아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언어, 수리, 추리, 사물지각 등 11가지 세부적성 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수리에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에서 자료 제시나 사물지각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꼼꼼한 데이터 관리나 물류, 설계 분야에서 의외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선입견에 갇히지 말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나의 진짜 강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과지 하단에 있는 추천 직업군을 지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내 적성 프로파일에 꼭 맞는 최적 직업과 희망 직업 등을 비교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직업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직무에서 요구하는 핵심 적성과 나의 보유 적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격차가 있다면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혹은 나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사 직무는 무엇인지 전략을 수정하는 이정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검사 결과를 자기소개서의 근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소개서에 나는 분석력이 좋습니다라고 쓰고 근거를 찾지 못해 고민합니다. 이때 적성검사 결과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워크넷 성인용 직업적성 검사 결과 추리력과 공간직약력에서 상위 10%의 역량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정보를 구조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식입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공인된 검사 결과를 인용할 때 여러분이 가진 역량의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기업은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 객관화된 자기 객관화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취업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적성검사 활용법을 통해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을 합격의 무기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사실 취업을 준비할 때 제일 막막했던 게 뭐가 나에게 잘 맞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는 부분이 어려웠는데요. 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라영 아나운서가 전해준 정보들 잘 기억하셨다가 취업 준비할 때 놓치지 말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정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그리고 전환 직업군까지 살펴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도시 인프라, 스마트 공장, 그리고 항공 엔진까지 이 공간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인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 전문가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운영하고 설계하는 전문가, 디지털 트윈 전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뒷받침해주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이 IoT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클라우드가 이 방대한 양의 연산 처리를 하면서 비로소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실현이 가능해진 건데요. 이 복제한 공간에서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산업 전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 건설, 그리고 의료, 스마트 공장 이렇게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도입이 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전문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상 모델 설계입니다. IoT 센서 데이터를 연결해서 현실의 공장, 건물 도시를 이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기술은 3D 모델링 툴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또 거칩니다. 가상 모델을 운영하면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그리고 만약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을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현실에 손대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해서 안전 개선, 비용 절감,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현장 담당자와 그리고 경영 관리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 자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전공은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이런 이공계 관련 전공이 좋지만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전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메인 지식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D 모델링 툴, IoT 센서, 기초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같은 이 기술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입 경로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협회와 카이스트 연구소가 운영하는 디지털 트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나 또 건설 분야에서는 BIM, 드론, 3D 스캐너 같은 이 현장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가 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비전공자들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2030년까지 이 성장 전망을 한번 보면요. 약 40%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이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채용 시장에도 이러한 흐름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AI, IoT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의 그 고도화 그리고 활용 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전문가, 바로 디지털 트윈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직업인데요.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전문가, 점점 기술 발전의 고도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해보는 잡토크 시간인데요.
이제 일의 미래를 이야기해보는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이야기인데요. 바로 대면 근무가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재택근무가 미래의 일 방식인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하는 장소와 방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출근이 당연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집, 공유 오피스, 심지어 여행지에서 일을 하는 노마드 워커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출근을 강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재택근무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일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출퇴근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를 병행하거나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재택근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가까운 근무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대면 근무가 조직의 성장과 그리고 개인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서 일할 때 생기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자연스러운 소통은 온라인 환경에서는 완전히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선배 말투나 업무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을 현장에서 보고 직접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재택 환경 근무에서는 이런 학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도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반면에 기업들은 협업 효율성을 이유로 출근을 늘리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과 직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근무 방식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재택근무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더 치열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 기업은 굳이 가까운 인재만 채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전 세계 인재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 관리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자기 관리 능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책임과 성과에 대한 기준도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앞으로 완전 재택근무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 출근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완전 재택보다는 유연한 형태가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출퇴근을 하고 그렇지 않은 평소에는 원격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죠. 이미 많은 IT 기업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가 자연스럽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업무의 특성과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조직 문화와 팀워크를 통해 일정 수준의 대면 근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신뢰와 관계는 아직까지는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일의 미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지기보다는 더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직장 역시 단순히 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업, 그리고 성장의 장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역시 어디서 일을 하냐보다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면 근무와 재택 근무,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의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미래의 일터에서 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무 방식이 더 잘 맞으시나요? 지금까지 일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빈주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전해드리는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학교와 직장으로 실어 나르는 마을버스.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벗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 버스가 정해진 노선만을 뱅뱅 도는 이 작은 버스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 가파른 고갯길을 헐떡이며 오르며 마을버스를 멈춰서서 바라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무한히 반복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버스의 뒷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정해진 길을 살아오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미뤄온 내 인생이 저 쳇바퀴 도는 마을버스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제가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이 마을버스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난 여행 작가 임택입니다. 그는 당시 50대의 평범한 수입 오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깨달음이 그를 다른 길로 인도했는데요. 그는 폐차를 단 6개월 앞둔 낡은 마을버스를 사들이며 다짐합니다. 저 마을버스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자. 그는 버스회사 이름을 따서 마을버스에 은수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주변의 걱정과 만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먹는데요. 평생 좁은 골목길만 달린 은수에게도 노선 밖의 넓은 세상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이죠. 50대 여행작가 지망생과 은수의 반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2014년 10월, 은수는 영업용 노란 번호판 대신 흰색 번호판을 달고 페루 항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넘치던 임택 작가의 열정과 달리 세계 일주라는 긴 여정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는데요. 은수는 남미의 저질 연료 때문에 주저앉기도 했고요.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서는 불과 50km 구간을 지나는데 10시간이 넘는 고역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라마다 다른 면허 체계에 독일에서는 무면허 운전자로 적발되는 일까지 겪는데요. 결국 그는 세계 일주 중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 5일 만에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다시 날아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낡은 버스가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캠핑카였다면 경계했을 현지인들이 한국의 동네 버스를 보고는 먼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 건데요. 세관원들은 은수의 몸체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었고 미국 언론은 이들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임택 작가는 이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절반이 고난이라면 그건 괴로움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 삶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번 여행의 가장 경이로운 순간은 칠레의 도로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시속 6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평생 좁은 골목만 돌며 60km를 넘겨본 적 없던 은수가 그날은 시속 110km의 속도로 거대한 대형 차량들을 추월하며 질주한 겁니다. 임택 작가는 엔진의 굉음을 들으며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은수가 종로에서 그대로 폐차되었다면 평생 자신을 60km짜리 인생으로만 알고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폐차 직전의 은수가 정글과 사막을 뚫고 마침내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섰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라는 노선을 벗어나는 순간 진짜 인생의 속도가 시작됩니다. 677일, 7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이 끝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북한을 통과하겠다는 마지막 소원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는 이제 길 위의 현역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에 갇혀 있진 않나요?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미 나는 한계야. 라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둬두고 계시진 않은가요? 임택 작가는 말합니다. 꿈을 잃은 자가 노인이고 꿈을 간직한 자가 진정한 청년이라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마을버스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임택 씨가 여행 작가로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연 것처럼 종로의 낡은 버스 은수가 전 세계를 품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번쯤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시동을 걸어보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매일 우리가 아침에 타는 마을버스, 그 마을버스로 세계 일주를 떠난 여행 작가 임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특히 스스로 정한 한계라는 노선을 벗어난 순간 진짜 인생의 속도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자리의 방식과 그리고 일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수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혹시 착한 소비를 하고 싶어도 정보 찾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선택의 피로 때문에 늘 사던 것만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 가치관을 학습해 직접 쇼핑하고 쇼핑까지 마치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변화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3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재 쇼핑의 주권이 사람에서 AI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인 몰트북처럼 AI끼리 소통하는 플랫폼이 생겨날 정도로 AI의 자율성이 커졌는데요.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제품을 골라줘라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 검색해줘라고 설정하는 식이죠.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수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골라 직접 결제까지 마칩니다. 이 변화가 일터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사람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넘어서 AI 비서의 필터링을 통과해야만 선택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지보다 증명 가능한 데이터가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엔 광고로 기업의 착한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0.1초 만에 보고서를 읽어내는 AI의 눈을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터는 어떻게 가치를 숫자로 증명할까를 고민하는 곳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은 AI의 눈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곧 영구 퇴출로 이어지는 엄격한 환경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소비자의 변심보다 무서운 게 AI의 차단입니다. 비윤리적 이슈가 터지면 AI 설정 하나로 해당 기업의 제품은 쇼핑 리스트에서 즉각 차단됩니다. 기업이 해명할 기회조차 없기 전에 시장에서 걸러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기회도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의 부족으로 가려진 작은 기업이라도 ESG 성과만 확실하다면 AI가 먼저 알아보고 추천해줍니다. 이제 일터에서는 홍보 요행을 바라는 대신 기본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전략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단순히 쇼핑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일터의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생존 규칙을 던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배달앱이 우리의 주문 방식을 바꿨듯 AI는 가치 소비의 장벽을 낮춰 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일터는 누가 더 화려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데이터 앞에 당당한가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해진 소비자,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된 AI 에이전트. 여러분들의 일터는 그들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제 친환경과 윤리는 착한 기업의 수식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실 때 이런 ESG 트렌드를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유상화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잡정보에서 다뤄볼 주제는 요즘 들어서 달라지고 있는 Z세대에 대한 변화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삶이 성동의 척도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Z세대 사이에서는 그러한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취준생 2,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의 사무직과 연봉 5천만 원의 기술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려 72%가 연봉 5천만 원의 기술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72%라고 하니까 수치가 굉장히 높네요. 흔히들 몸이 편한 사무직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직업의 귀천보다 실속과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건만 괜찮다면 기술직으로 취업을 원한다고 응답했다는 질문에는 77%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주니까라는 이유를 넘어서 직업을 바라보는 Z세대의 고정관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Z세대는 기술직의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것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가 58%로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내 노동의 가치가 숫자로 정확하게 증명되길 원하는 세대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대체가 어려운 기술을 보유할 수 있어서 23%,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서가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직은 연차가 쌓이더라도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기술이 곧 나만의 무기가 되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그 선택이 전략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조직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내 기술에 집중하는 삶을 선호한다는 답변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직을 망설이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네, 반대로 이렇게 기술직을 꺼리는 이유에는 바로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근무 환경이 열악할 것 같아서 31%, 기술 습득의 어려움 17% 순이었는데요. 몸을 쓰는 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면 그 장벽을 넘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Z세대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에서 연봉이 47%로 1위였다고요? 맞습니다. 연봉에 이어 근무 환경, 복지 순이었는데요. 적성이나 흥미보다 정당한 경제적인 보상이 직업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 셈이죠. 최근에는 성별과 상관없이 목수나 도배사 같은 고강도 기술직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이 데이터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직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내 노력만큼 벌 수 있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망한 커리어로 제정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무직이 최고다라는 이전의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5천 기술직을 향한 Z세대의 뜨거운 관심은 결국 실리를 추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받고 싶어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과 달리 Z세대가 기술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되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나영 아나운서 혹시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될까요? 네, 오늘은 월급은 올랐는데 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든 느낌이 드는지 생활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급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빠듯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핵심은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빨리 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요, 외식비, 주거비, 공공요금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도 나가는 돈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고 월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전년 대비 5%에서 6%씩 상승했는데요. 한 달 동안 반복되는 작은 지출이 쌓이면 월급이 올랐다 이거보다는 돈이 빠져나가네요 라는 느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진짜 커피값 하나만 올라도 이 하루가 달라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외식비의 경우는요, 체감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한 끼 식사 가격이 10에서 15% 이상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주거비, 교통비, 공과금까지 더하면 체감 부담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생활비 구조를 보면 월급의 몇 %가 고정 지출로 나가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조사 기준을 보시면요. 저소득 직장인은 월급 절반 가까이를 필수 지출로 쓰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사회초년생은 고정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월급 인상폭보다 체감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네, 결국 생활비 항목별로 보면 이게 오르는 속도보다 월급 상승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는 월급이 얼마나 올랐냐라기보다는 내 지갑 속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나니 생활비 하나하나 이 항목들을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출 하나하나에도 체감 부담이 숨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로봇 닐터 생활비 편이었습니다. 네, 월급을 받더라도 고정 지출 비용이 크게 늘면서 내 손 안에 있는 돈은 전부 다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까지 알아보니 현실로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체감 경기가 나아지는 내일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혹시 구리값이 금값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까지 확대되면서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하나는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전기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전기를 보내는 길이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핵심이 바로 전선이죠. 오늘은 전 세계 전력망의 혈관을 연결하고 있는 기업 LS 에코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전력을 멀리, 많이, 손실 없이 보내는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집과 공장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전력의 도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LS 에코에너지는 LS 전선의 해외 거점에서 출발해 현재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글로벌 전력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약 30년간 동남아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온 기업입니다. 핵심 경쟁력은 초고압 케이블 기술인데요. 전기는 멀리 보낼수록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 기술은 그 손실을 줄여 같은 전기를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합니다. 이 기술이 없다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도심까지 보내기 어려워 실제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 핵심 설비인 버스덕트를 공급하면서 AI 시대 전력 인프라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용량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전선과 전력 설비 기술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전선 기업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력 수요의 폭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확산으로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망 교체 시기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력망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을 중심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인프라와 핵심 소재 기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최근 LS 에코에너지에서 주목할 변화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인데요.
현재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히토류 금속 사업을 추진하며 원강에서 금속 그리고 자석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특히 히토류 금속화 공정은 기술 난도가 높아 일부 국가만 가능한 분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 제조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성장 포인트로 꼽힙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전선산업은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에 민감합니다. 가격 변동이 곧 수익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또한 글로벌 전선 기업들과의 수주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토류 사업 역시 글로벌 공급망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기술 경쟁력과 함께 원자재와 공급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우리는 평소 전선을 의식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선이 끊기는 순간 모든 산업은 멈추게 되죠. AI 시대의 화려한 조명 뒤에 묵묵히 에너지를 연결하는 기업. 지금까지 LS 에코에너지였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흐름 속에서 LS 에코에너지의 흐름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 전시와 맛집까지 함께 알아보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주말마다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봄에는 나들이 하기 좋은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직접 체험하고 맛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지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먹고, 즐기는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곳, 충청남도 논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논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딸기 산지입니다. 기후와 토양 조건이 좋아 당도가 높고 품질이 뛰어난 딸기가 생산되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매년 봄이면 딸기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논산 딸기 축제입니다. 논산 딸기 축제는 2026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행사는 논산시민 가족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돼 하루 동안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딸기를 수확해 볼 수 있는 체험인데요. 농가에서 재배한 딸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고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 신선한 딸기를 현장에서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친구와 연인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 봄 나들이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현장에서는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딸기 디저트와 음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달콤한 딸기의 맛을 여러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어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줍니다. 특히 신선한 딸기를 활용한 메뉴들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을 제공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딸기 초콜릿 만들기나 디저트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직접 참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지역 문화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또한 축제장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와 맛집을 함께 둘러볼 수 있어 하루 코스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형 이벤트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딸기 가래떡 만들기 체험과 현장 공연 등이 더해져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논산은 교통 접근성도 좋아 수도권에서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기차나 차량 등을 이용해 당일치기 일정으로도 충분히 방문이 가능해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달콤한 봄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주말 논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달콤한 딸기 축제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올 봄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논산 딸기 축제 기억하셨다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취업의 문턱은 높아지고 일자리의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변화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불확실한 오늘 속에서도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며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